내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산 물건을 내가 다시 팔아치운 게 뭐가 죄야. 며느리 주제에 시어미를 감히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야.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그의 여름, 한소영 씨의 친정 어머니가 낡은 에어컨 아래에서 버티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딸된 도리로 새 에어컨 한 대 놓아드린 것이 전부였는데요. 며칠 뒤 친정 현관문을 연 소영 씨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베란다 벽에 배관만 덜렁 남긴 채 실외기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글쎄, 시어머니가 사돈 댁까지 쳐들어와 실외기를 뜯어내 단돈 30만 원에 팔아치운 것이었습니다. 과연 소영 씨는 이 뻔뻔한 시댁 식구들 앞에서 어떻게 판을 뒤집어 놓았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5살 한소영입니다.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남편,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평범한 맞벌이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결혼 8년 차, 시댁의 무리한 요구에도 그저 며느리 돌이라며 참고 지내왔는데요. 친정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신 뒤 새 에어컨을 놓아드렸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사돈댁 실외기를 뜯어내 헐값에 팔아치우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노인분들께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8월 첫째 주 서울은 온종일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회사 회의실에서 신제품 마케팅 자료를 넘기고 있던 중 진동으로 울리는 휴대폰 화면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발신자는 친정 옆집 아주머니였고 저는 회의실 밖으로 조용히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영아, 너희 엄마가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어. 아까 계단에서 픽 쓰러지시더라니까. 옆집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흔들렸습니다. 네, 엄마가요? 어느 병원이요, 아주머니? 저는 회의실 문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다급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성심병원 응급실로 갔어. 얼른 와봐, 얼른.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팀장에게 반차를 신청했고 노트북 가방을 챙길 겨를도 없이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아스팔트를 바라보면서 저는 왜 진작 친정에 자주 들르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으로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친정 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냉방병에 탈수까지 겹쳤다고 짧게 설명했고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친정 엄마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집이 그렇게 더웠으면 진작 얘기했어야지. 친정 엄마는 눈을 감은 채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영아, 내가 뭐 대단한 일이라고 딸한테 부담을 줘. 선풍기 틀고 부채질하면 되지 뭘. 엄마,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응급실에 실려왔잖아. 저는 목이 메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친정 엄마는 그 말만 몇 번을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가전제품 사이트에 접속했고 최신형 벽걸이 에어컨 2대와 거실용 스탠드 1대를 담아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설치 예약은 다음 주 수요일 오전으로 잡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만 조금 참아. 다음 주에 새 에어컨 놔드릴 거야. 소영아, 그런 거 안 사도 돼. 사돈댁에서 알면 어쩌려고 그래. 친정 엄마는 힘없이 눈을 뜨며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그런 걱정하지 마. 저는 친정 엄마의 이마에 흘러내린 잔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은 시댁 식사 자리였고 시어머니가
벌써부터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댁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흘긋 쳐다보더니 앞치마를 벗으며 식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서 와라. 밥 다 식겠다.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이미 미묘한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들었고 남편은 옆에서 뭔가 눈치를 살피듯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뒤적이더니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서가 요새 며느리가 친정에 뭐 사준 거 없니?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던 남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아래층 김씨 아줌마가 그러던데 사돈댁에 최신형 에어컨 들어간다고 트럭이 왔다 갔다 하더라 이러던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밥을 씹다가 잠깐 시선을 들었고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친정엄마가 그저께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냉방병에 탈수까지 겹쳐서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좀 놔드렸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숟가락이 밥공기 위에 쨍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뭐? 에어컨을? 예,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머님, 친정 엄마가 아프시니까.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에어컨을 왜 사드려? 그것도 2대, 3대씩? 시어머니의 언성이 순식간에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마침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신우이가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싸늘해? 미란아, 잘 왔다. 너 이 얘기 좀 들어봐라. 내 새언니가 친정에 에어컨을 3대나 놔줬단다. 3대나. 시어머니는 마치 원군을 만난 사람처럼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신우이는 종이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 식탁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언니, 진짜야? 오빠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써도 돼? 아가씨, 오빠 돈이 아니라 저희 부부 공동 자금에서 나간 거예요. 공동 자금이든 뭐든 그게 오빠가 벌어온 돈이잖아. 안 그래? 신우이가 저를 내려다보듯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남편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남편은 밥공기만 내려다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서가, 너는 왜 말이 없어? 이거 정말 이래도 되는 거니? 시어머니가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장모님이 편찮으시다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편찮으시면 사돈댁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왜 우리 아들 돈으로 해야 돼? 응?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식탁을 탁 내리쳤습니다. 반찬 그릇들이 흔들리며 국물이 조금 튀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 엄마 응급실 실려가셨어요. 그럼 딸로서 뭘 해드려야 하나요? 부채질이라도 해드릴까요? 얘가 지금 어디서 말대꾸를. 어머님, 말대꾸가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됐다. 밥맛 떨어진다. 너희들 그냥 가라.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신우이는 그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다가 다시 저를 노려봤습니다. 언니, 오빠 앞으로 힘들게 하지 마. 알았지? 신우이는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시댁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남편은 제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열기 전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자기, 앞으로 친정일까지 어머님 허락받아야 하는 거야?
여보, 어머니가 원래 저러시잖아. 그냥 넘겨. 며칠 지나면 잊으실 거야. 그냥 넘기라고? 우리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남편은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수석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서재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결혼 8년 동안 습관처럼 정리해온 가계부 엑셀 파일을 열자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시아버지 환갑여행, 시누이 예단비, 시동생 학자금까지 빼곡한 항목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숫자들을 바라보다가 파일을 다시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사흘 뒤 수요일 오전, 저는 반차를 내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설치 기사님 두 분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벽걸이 2대와 스탠드 1대가 차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뿜어져 나오자 친정 엄마는 소파에 앉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소영아, 정말 이래도 되는 거니? 사돈댁에서 뭐라고 안 하시겠어? 엄마, 그런 걱정하지 마. 이건 딸이 엄마한테 해드리는 거야. 저는 친정 엄마의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딸 정말 고맙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 응? 친정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계속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새 에어컨의 바람을 함께 맞으며 이 여름은 이제 조금 다르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으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떠 있었고 저는 한 번, 2번 진동이 끊길 때까지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친정 엄마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이 어느새 5통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친정 거실에서 친정 엄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의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외부 광고 대행사와의 미팅이 점심시간까지 이어졌고 저는 회의실 밖으로 나올 틈도 없이 자료를 넘기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 자리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한 순간 저는 손에 든 커피잔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12통, 부재중 전화가 8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자 한 줄이 유난히 짧고 서늘했습니다. 사돈댁에 다녀오마. 저는 그 문장을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면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곧장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계속 갔지만 친정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그대로 둔 채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죄송해요.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후 미팅은? 제가 김 대리한테 자료 넘기고 나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팀장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도로변으로 뛰어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마포 성산 아파트요.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손님, 지금 시간대에 그쪽은 좀 막힐 텐데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뒷좌석에 몸을 파묻은 채 계속 친정 엄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전히 신호만 갔습니다. 창밖으로는 한여름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지만 저는 손등에 소름이 돋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친정 아파트 앞에 도착한 저는 택시비를 대충 던져놓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실에는 친정 엄마가 소파에 앉아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신발을 벗을 새도 없이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소영아, 우리 딸. 친정 엄마는 저를 보더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야 베란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제까지 힘차게 돌아가던 시래기가 있던 자리에 배관과 전선만 덜렁 잘려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시래기가 놓였던 사각형 자국만 뿌옇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소영아, 사돈어른이 오늘 아침에 오셨어. 처음 보는 사람 둘이랑 같이. 친정 엄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뭐? 어머님이 오셨다고? 응. 그러시더니 그 시래기를 떼가셨어. 나는 뭐라 말을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어. 사돈어른한테 내가 어떻게 뭐라고 해. 엄마, 왜 나한테 바로 전화 안 했어? 저는 목소리가 저절로 커졌다가 친정 엄마의 겁먹은 얼굴을 보고 다시 낮췄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화낸 거 아니야. 친정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다 문제야. 애초에 에어컨을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저는 친정 엄마를 안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남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자기, 지금 어디야? 여보, 나 회사지. 왜? 당장 시댁으로 와. 지금 당장. 무슨 일인데? 어머님이 우리 엄마 집에 와서 시래기를 떼가셨어. 뭐라고? 여보, 지금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시댁으로 가고 있어. 자기도 바로 와. 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정 엄마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엄마, 나 잠깐 시댁에 좀 다녀올게. 아무데도 가지 말고 여기 계셔. 소영아, 사돈댁에서 큰 소리 내지 마. 응? 엄마 부탁이야. 엄마, 걱정 마. 나 알아서 할게. 저는 친정 아파트를 나와 다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시댁 현관 앞에 서서 저는 잠깐 숨을 고른 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손에 든 채 저를 마주 봤습니다. 표정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왔니? 밥은 먹었어?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소파로 돌아가 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식탁 위에는 접힌 영수증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희 친정 다녀오셨어요? 그래, 다녀왔지. 왜? 시래기를 왜 떼서 가지고 가셨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정면으로 마주 봤습니다. 예, 그거 다 우리 아들 돈으로 산 물건이잖아. 내가 다시 팔아서 아들 돈으로 돌려놨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어머님, 그게 지금 하실 말씀이에요? 내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산 걸 내 아들 돈으로 돌려놓는다는데 며느리가 왜 그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니?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영수증을 손끝으로 툭툭 쳤습니다. 30만 원 받았다. 중고로. 이거 봐라. 여기 다 적혀 있어. 시어머니가 영수증을 마치 훈장처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지 않고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건 저희 부부가 친정 어머니께 선물한 거예요. 어머님 물건이 아니었어요. 선물? 예, 결혼한 여자가 시댁 몰래 사돈댁에 뭘 선물해? 그것도 새 대식이나? 몰래가 아니에요. 어머님도 어제 아셨잖아요. 어제 알았으니까 오늘 정리한 거지. 내가 하루 종일 밤새워 생각했어. 이게 맞는 거야, 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도리어 확신이 실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넥타이가 삐뚤어진 채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진짜예요? 진짜 장모님 집에서 시래기 때 오신 거예요? 우서가 왔니? 배고프지? 밥부터 먹자. 어머니, 지금 밥 얘기가 나올 상황이에요?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처음 들어보는 톤으로 올라갔습니다. 우서가, 너까지 왜 이래?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 남의 집에서 물건을 뜯어오셨잖아요. 그것도 장모님 집에서. 내 아들 돈으로 산 걸 왜 남의 집이라 그래.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면서 신우이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였습니다. 엄마, 아까 전화 왜 안 받았어? 무슨 일이야? 미란아, 내 오빠 좀 봐라. 엄마한테 지금 소리 지르잖아. 오빠? 오빠 왜 그래? 엄마한테. 신우이가 남편과 저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미란아, 엄마가 장모님 집 시래기를 떼오셨어. 알고 있었어? 알지, 왜? 그게 뭐 어때서? 오빠 돈으로 산 거잖아. 오빠 돈이 곧 엄마 돈이지. 그게 뭐가 문제야? 신우이의 그 한마디에 저는 이 집안 전체가 어떤 논리로 굴러가고 있는지 뼛속까지 이해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자기, 그만해. 여기서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야. 여보, 그래도 이건. 집에 가자. 응?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저희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예, 너 어디서 배운 예의야? 시어미한테 인사도 없이 가는 거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 현관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나도 모르겠어. 자기 사과할 사람은 자기가 아니야. 그래도 정말 미안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이미 늦었고 이제 필요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결혼 이후 모아둔 카드 명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서,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 캡처본, 신우이 예단비를 이체한 은행 확인증까지 서랍 안에는 8년의 시간이 촘촘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새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을 잠깐 고민하다가 그저 날짜만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 자료들을 하나하나 스캔해서 폴더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서재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책상이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저는 밤이 깊어가는 것도 모른 채 8년치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자정이 넘어갈 무렵 폴더 안에는 300개가 넘는 파일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내일 아침 가장 먼저 걸어야 할 전화번호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차 신청서를 팀장 자리에 올려놓고 곧장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대학 동창인 서지혜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오늘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상담 좀 하려고. 답장은 거의 즉시 왔습니다. 소영아, 오전 10시로 잡아둘게. 사무실로 와. 서 변호사의 사무실은 광화문 큰 길가 건물 12층에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가 담긴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손끝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소영아, 들어와. 서 변호사가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서늘하고 조용했고 벽면에는 두꺼운 법률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지혜야, 오랜만이야.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해. 미안하긴 무슨 일이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서 변호사가 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카드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시댁과 주고받은 문자 캡처, 가전제품 구매 영수증까지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소영아. 결혼하고 8년 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 내역이야. 다 정리해놨어. 서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 변호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소영아, 이 정도로 꼼꼼하게 정리해뒀다고? 대단한데. 내가 원래 숫자에 예민하잖아. 그런데 지혜야, 이게 다가 아니야.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 서 변호사 앞에 놓았습니다. 어제 친정 베란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시래기가 뜯겨나간 자리에 배관과 전선만 덜렁 매달려 있는 사진. 이건 어제 우리 친정 집이야. 시어머님이 사람을 데리고 오셔서 시래기를 뜯어가셨어. 중고로 30만 원에 팔았대. 서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영아, 잠깐만. 다시 말해봐. 내가 친정 엄마 응급실 실려가셔서 에어컨을 놔드렸거든. 시어머님이 그걸 아시고 다음날 친정에 오셔서 시래기를 떼가셨어. 어머님이 직접? 응. 설치기사 2명 데리고 오셨대. 우리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지켜만 보셨고, 서 변호사가 볼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소영아, 이건 그냥 집안 다툼이 아니야. 이건 남의 집에 있는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서 팔아버린 거야. 명백한 절도야. 절도? 응. 그리고 그 물건이 너희 부부 이름으로 산 것이라면 어머님이 처분할 권한이 애초에 없어. 이걸 법에서는 남의 재산에 함부로 손댄 걸로 봐.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지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선은 정식으로 편지 같은 걸 보내야 해. 이게 뭐냐면 우체국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나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안 지키면 법적으로 갈 거다 하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야. 이걸 내용 증명이라고 해. 내용 증명이라. 이걸 먼저 보내고 어머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봐야 해. 계속 뻔뻔하게 나오시면 그때는 형사 쪽으로도 가야 할 거고. 서 변호사가 다시 파일을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영아, 이 시댁 지원 내역 말이야. 이거 부부 공동 자금에서 나간 거지? 응. 대부분 내 카드로 결제했어. 카드사 승인 내역도 다 있어. 그럼 이 부분도 청구가 가능해. 아내 동의 없이 나간 돈은 시댁 식구들한테 직접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직접? 응. 시누이한테 간 예단비, 시동생한테 간 학자금, 시부모님 명의로 산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이런 것들 다 각자한테 청구서를 보낼 수 있어. 저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저를 살폈습니다. 소영아, 이건 네가 결정할 문제야. 관계를 완전히 끊을 각오가 있어야 해. 지혜야, 관계는 이미 저쪽에서 끊었어. 우리 엄마 집에서 시래기 뜯어가는 순간 이미 다 끝난 거야. 알겠어. 그럼 오늘부터 준비 시작할게. 우선 시래기건부터 내용 증명 초안 잡아볼게. 서 변호사는 곧장 서류철을 꺼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저는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저는 엑셀 파일을 열어 시댁에 들어간 항목들을 카테고리별로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전제품, 여행 경비, 시누이 예단, 시동생 학자금, 명절 용돈, 병원비 대납, 이렇게 6개 카테고리로 분류했습니다. 합계셀에 마우스를 갖다 대자 화면 하단에 숫자가 떴습니다. 6,800만 원. 저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숫자로 볼 때와 매달 한 건씩 이체할 때의 감각이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시각 시댁 근처 상가 2층에 있는 미용실에서는 시어머니가 파마 롤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서너 명이 옆에 둘러앉아 잡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글쎄, 우리 며느리가 사돈댁에 에어컨을 3대나 사줬대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미용실 안을 채웠습니다. 3대? 어머, 어떻게 그래. 그래서 내가 어제 다녀왔어. 사돈댁에. 어머,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긴 시래기를 그냥 떼어왔지.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건데 내가 다시 팔아서 아들 돈으로 돌려놓는 게 뭐가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마치 무용담이라도 늘어놓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서로 눈치를 보다가 잡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시각 카페에서 저는 노트북을 덮고 남편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화장실이야. 어머니가 아침부터 계속 전화하셔. 며느리를 어떻게 교육시켰냐고 나한테 뭐라고 하시더라. 자기, 어머님한테 뭐라고 대답했어? 모르겠어. 나도 이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지친 기색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댁에 같이 가자, 여보. 어머니가 자꾸 오라셔. 자기, 나 오늘 안 가. 여보, 그래도 오늘 안 가. 대신 이번 주말에 자기랑 같이 시댁 갈 거야. 어머님, 아버님 2분 다 계실 때. 그때 정식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 여보, 정식으로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전해드려. 이번 주말에 정식으로 뵙겠다고.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제조사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시래기 재주문을 마쳤고 마침 오후 늦게 재설치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설치 기사님이 새 시래기를 들고 다시 베란다에 자리를 잡는 동안 저는 친정 엄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아, 이러다가 또 사돈 어른이 오시면 어쩌지? 엄마, 그런 일 다시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 우리 딸이 이렇게 애쓰는 거 보니까 엄마가 죄인 같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죄인이 아니야. 이 세상에 자기 딸이 사들인 에어컨 받는 게 죄인 사람이 어디 있어. 친정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하나만 약속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자책하지 마. 응? 이번 일도 엄마 잘못이 아니야. 소영아, 약속해, 엄마. 친정 엄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치가 끝나고 새 에어컨 바람이 다시 거실을 채웠을 때 저는 친정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다시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신우이였습니다. 문자가 화면 위에 길게 떴습니다. 언니, 요새 왜 이렇게 예민해? 오빠 좀 그만 힘들게 해. 엄마도 어제 밤새 우셨어. 언니가 사돈댁에 뭘 해드리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정도가 있지. 오빠 돈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쓰는 거, 그거 아닌 거 언니도 알잖아. 언니가 조금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다 좋게 끝날 일이야. 저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캡처해서 어제 만들어둔 폴더 안에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에는 날짜와 발신자를 정확히 적어 넣었습니다. 지하철이 흔들리는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 변호사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혜야, 예단비 쪽도 같이 준비해줘. 시동생 학자금까지 같이. 오케이. 소영아, 시작하는 거 확실하지? 응, 확실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잠깐 마주봤습니다. 어제와는 확실히 다른 얼굴이 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저는 서재에서 서류 파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파일은 크게 세 뭉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가전제품 구매 내역, 시누이 예단비와 시동생 학자금 이체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와 8년 동안 주고받은 문자 캡처본이었습니다. 가방 안쪽에는 손바닥만 한 소형 녹음기를 함께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남편이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여보, 준비 다 됐어? 응. 자기도 준비됐어? 나야 뭐 그런데 여보, 정말 오늘 그거 다 꺼낼 거야? 자기, 이미 얘기했잖아. 오늘 안 하면 앞으로도 못해. 남편은 넥타이 매듭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놀라실 텐데. 자기, 우리 엄마는 어제 하루 종일 우셨어. 우리 엄마 놀란 건 이미 다 지나갔어. 남편은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 현관 앞에 도착한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팔짱을 꼈습니다. 오냐 왔니? 반성문이라도 써왔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 옆 안락의자에 앉아 신문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흘긋 쳐다보긴 했지만 별말은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 왔습니다. 왔냐? 시아버지는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나란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기 전에 손바닥으로 잠깐 무릎을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서류 파일 세 뭉치를 차례로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예, 그게 뭐야? 어머님, 결혼하고 8년 동안 저희 부부가 시댁에 지원해드린 내역이에요. 다 정리해왔어요. 뭐?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어머님, 우선 좀 들어보세요.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해 여름에 김치 냉장고 사드렸죠. 그거 240만 원이었어요. 카드 명세서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의 눈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3년 전에 안마의자 놔드렸잖아요. 그거는 380만 원이었고요. 예, 지금 그걸 왜 하나하나 따져. 어머님, 잠깐만 들어주세요. 재작년에 아버님 환갑 여행 가셨을 때 그 여행 경비 전액 저희 부부가 부담했어요. 그때가 220만 원이요. 시아버지가 신문을 접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시선이 제 얼굴에 정확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결혼하실 때 예단비로 4천만 원 이체해드렸죠. 이 통장 사본에 다 찍혀 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예, 너 지금 미쳤니? 시누이 예단비를 왜 여기서 얘기해? 어머님, 며느리 도리로 낸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돈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저희 부부 공동 통장에서 나갔어요. 제가 알기로 며느리 도리라는 게 시부모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뭐? 며느리 도리를 시어미가 정하지 누가 정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온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대학원 다니실 때 학자금 지원해 드렸어요. 3년 동안 총 1,600만 원이요. 거기까지 말했을 때 남편이 옆에서 제 서류를 조용히 넘겨봤습니다.
남편의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이렇게 많이 나갔어? 자기, 이제야 봐? 나는 그냥 어머니한테 좀 도와드리자 하면 그런 줄 알았어. 이 정도인 줄은. 남편이 파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시어머니 쪽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예단비를 왜 우리한테 부탁하셨어요? 그때 아버지 퇴직금 아직 남아 있었잖아요. 우서가, 너까지 왜 그러니? 오빠가 여동생 챙기는 게 당연하지. 챙기는 것도 정도가 있죠. 4천만 원이 애 이름이에요? 남편의 목소리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잠깐 짚어 진정시켰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히 부른 시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거실에 들어선 시누이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가씨, 앉으세요. 같이 얘기해요. 내 예단비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거 8년 전 얘기잖아. 시누이가 서류 파일을 손으로 밀치려 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살짝 뒤로 당겼습니다. 아가씨, 8년 전이든 지금이든 그 돈은 저희 부부 공동 자금에서 나간 거예요. 저는 그때 상의 받은 적 없어요. 뭐? 언니, 진짜 대박이다. 시누이 예단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시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 녹음기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음을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아가씨, 저는 목소리 높이지 않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가씨도 앉아서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뭘 앉아서 얘기해. 언니 지금 오빠 뒤에서 조종하는 거 다 보여.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란아, 그만해. 오빠, 오빠까지 왜 그래? 미란아, 나는 지금까지 이 서류를 처음 봤어. 처음 봤다고. 알아?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시누이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사이 안락 의자에서 신문을 완전히 접어 옆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선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를 오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를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요구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다만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뭘 결정하라는 거야, 얘가. 어머님, 지난주에 저희 친정 시래기 뜯어가신 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미 변호사님과 상담 마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붉은 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뭐? 변호사? 네. 남의 집에 있는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서 파신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래요. 그건 어머님이 저희 부부 재산에 손을 대신 거예요. 예, 너 지금 시어미를 뭐로 몰아세우는 거야? 시어미를 고소하겠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마주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저희 부부 돈을 아드님 돈이라고 말씀하신 순간부터 저는 이 절차를 준비해 왔어요. 어머님이 만드신 자리예요. 이 자리. 시어머니가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그제야 안락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애 엄마, 진정해.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이 진정할 상황이야. 며느리가 시어미를 고소한다잖아. 애 엄마, 일단 앉아.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낮은 목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쳐다보다가 다시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건 다음 주 초에 정식 통지서 형태로 받으실 거예요. 통지서? 얘가 정말. 어머님,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모님한테 저는 앞으로 마음껏 잘해드릴 생각이에요. 그건 어머님이 관여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우이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잠깐만. 오빠 정신 차려. 지금 언니한테 휘둘리고 있는 거야. 미란아, 나라. 오빠. 미란아, 놓으라고 했다. 남편이 신우이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남편은 저를 향해 걸음을 옮겼고 저는 남편과 나란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저희 뒤통수에 대고 무언가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혼 8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은 시댁 거실을 뒤로하고 제 옆에서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 문을 열기 전 남편이 저를 잠깐 붙잡았습니다. 여보, 응, 자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자기 사과는 나중에 해. 지금은 운전해.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가방 안에서 여전히 돌아가고 있던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녹음기의 붉은 불빛이 꺼지자 저는 눈을 감고 잠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챕터 5 우편함에 도착한 새 통. 시댁 방문 이틀 뒤 월요일 오전 저는 다시 서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지난주보다 훨씬 두꺼워진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소영아, 이거 좀 봐. 카드사에서 넘어온 승인 내역 원본이야. 김치 냉장고, 안마의자, 그리고 어머님 지금 쓰시는 세탁기까지 다 내 카드로 결제된 거 확인됐어. 세탁기는 재작년에 나들인 거야. 그것도 승인 내역 남아있지? 당연히 남아있지. 배송 계약서에도 내 이름 그대로 적혀 있고 설치 확인서도 원본 다 있어. 서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짚어줬습니다. 저는 볼펜을 손에 쥐고 서류에 표시된 금액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지혜야, 실외기 건은 어떻게 됐어? 그건 이미 초안 다 잡았어. 절도랑 남의 재산에 함부로 손댄 부분까지 같이 넣었어. 오늘 최종 검토 끝나면 우체국에서 바로 발송할 수 있어. 세 통 다 발송하는 거지? 응. 어머님 앞으로 한 통, 신우이 앞으로 한 통, 시동생 앞으로 한 통. 각자 받아야 할 내용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보내야 해.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화문 큰 길에 오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정말 이렇게 가는 거지? 소영아, 지금 멈추면 어머님은 또 어떤 일을 벌이실지 몰라. 이번엔 실외기지만 다음번엔 뭘까? 맞아. 소영아, 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마지막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 시각 시댁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내 오빠한테 얘기 좀 잘해봐라. 응? 어제도 전화 안 받더라. 엄마, 나도 오빠한테 전화 여러 번 해봤어. 그런데 오빠가 완전히 언니 편이야. 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우석이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잖아. 엄마, 지금 상황이 심각해. 엄마 진짜 언니한테 사과라도 하는 게 어때? 내가 왜 며느리한테 사과를 해? 시어머니가 전화기에 대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 자존심 좀 내려놓으라니까. 미란아, 너까지 왜 이래? 너는 내 편이어야지. 신우이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아들을 재우고 나오는 남편을 마주 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위어 보였습니다. 자기, 저녁은 먹었어? 응, 회사에서 대충 먹었어. 여보,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하자. 남편이 식탁 의자를 빼주며 앉았습니다. 저는 남편 맞은편에 앉아 커피 2잔을 내렸습니다. 자기, 무슨 얘기? 여보, 나 요새 회사 일이 손에 안 잡혀. 계속 생각이 나. 뭐가? 결혼하고 8년 동안 내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말이야. 어머니가 뭐 사달라 하면 사드리고 여동생 시집갈 때 예단비 얼마 필요하다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 자기랑 상의 한 번 안 하고.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감싸 쥔 손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자기, 지금 이 얘기 왜 꺼내? 이번에 서류 보면서 여보, 나 진짜 놀랐어. 내가 그렇게 많은 걸 아내한테서 뽑아 쓴 줄 몰랐어. 어머니 요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부 통장에서 나가는 걸 당연하게 봤어.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보여. 자기, 여보, 이거 그냥 어머니랑 자기 싸움이 아니잖아. 이거 우리 집 얘기잖아.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맞아. 이건 우리 집 재정 경계선을 다시 세우는 일이야. 어머님이 이 선을 지켜주셔야 우리 집이 돼. 여보, 나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흰 종이 한 장과 볼펜을 들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종이를 식탁 위에 반드시 펼쳐놓고 볼펜을 손에 쥐었습니다. 자기, 뭐 하는 거야? 여보, 앞으로 시댁 지원은 자기랑 상의해서 결정할게. 자기 동의 없이는 한 푼도 안 나가. 이거 각서로 써둘게. 자기, 각서까지 안 써도 돼. 아니, 여보. 나는 써야겠어. 나한테도 자기한테도 필요해.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한자 한자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글씨체가 조금 흔들렸지만 마지막에 이름을 적고 도장 대신 오른손 엄지지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자기. 고맙긴 여보. 이건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이야. 수요일 아침 서 변호사는 광화문 우체국에서 3통의 봉투를 접수했습니다. 등기번호가 찍힌 영수증을 저에게 사진으로 보내주며 짧은 문자를 덧붙였습니다. 소영아, 오늘 발송 완료. 내일 오후쯤 도착할 거야. 목요일 오후 3시쯤 시댁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후 산책에서 돌아오다가 우편함을 열었고 봉투 겉에 붙은 발신자 표시를 보고 손끝이 멈췄습니다. 서 변호사의 사무실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고 맨 앞장에 굵은 글씨로 요구사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실외기값 30만 원 배상 그리고 지난 8년간 시댁으로 나간 가전제품 대금 중 부부 공동 자금에서 나간 부분에 대한 반환 요구가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합계 금액에 시어머니의 눈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봉투가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안방에서 나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왜 그래? 무슨 종이야? 우석이 처가 보낸 거야. 뭐? 시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도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애 엄마, 이거 진짜인 거야? 당신, 이 사람이 정말 시어미를 이렇게 몰아세울 수가 있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시어머니가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몸을 흔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류를 조용히 접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애 엄마, 잠깐만 있어봐.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시아버지의 손가락이 조금 더디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회사 화장실 앞 복도에서 시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고 잠깐 놀랐지만 저는 침착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소영아, 오늘 우편물이 왔더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아버님. 서류 받으셨나 봐요. 소영아,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 아버지가 지금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버님, 저는 3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어머님의 진심 어린 사과예요. 둘째는 저희 친정 실외기값 전액 배상이고요. 셋째는 앞으로 저희 부부 재산에 어머님이든 누구든 손대지 않겠다는 각서예요. 소영아, 아버님, 저는 이 3가지가 지켜지면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시아버지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소영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동안 애 엄마가 도를 넘고 있다는 걸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리질 못했어. 아버지 잘못이다. 저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8년 동안 시아버지에게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버님, 소영아, 이 문제는 아버지가 애 엄마랑 얘기해 볼게. 시간을 좀 다오.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깐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초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식탁에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자기, 오늘 아버님한테서 전화 왔었어.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결혼하고 처음이야. 아버님이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신 거. 남편이 젓가락을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아버지도 이제야 눈을 뜨시나 봐. 자기, 이제 시누이 쪽이랑 서방님 쪽에서 반응이 올 거야. 예단비랑 학자금 청구서가 내일이면 도착할 텐데. 여보, 미란이는 오늘 낮에 나한테도 전화 왔었어. 안 받았어. 자기, 이번엔 자기가 흔들리면 안 돼. 안 흔들려, 여보. 걱정하지 마. 저는 젓가락을 다시 들었지만 밥맛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내일이면 시누이 집 우편함에도 봉투가 도착할 것이고 시동생 집 우편함에도 봉투가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박공기 쪽으로 옮겼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시누이는 퇴근길에 아파트 1층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전기세 고지서 뒤로 두툼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굵은 글씨로 찍힌 봉투를 보자마자 시누이의 손끝이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올라온 시누이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 첫 장에 적힌 굵은 글씨 위로 4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유난히 크게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결혼 당시 오빠 부부로부터 받은 예단비 전액에 대한 반환 요청, 그리고 그 금액이 부부 공동 자금에서 아내 동의 없이 지출된 부분이라는 법적 근거가 조목조목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서류를 손에서 놓치듯 소파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곧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고 있어? 미란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나한테도 왔어. 서류가 예단비 4천만 원 다 돌려달래. 뭐라고 지금? 엄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내가 결혼한 지가 언젠데 지금 그걸 돌려달라 그래. 시누이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미 서 변호사와 협의해 둔 방침대로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해뒀던 문자 한 줄을 곧장 전송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이 건에 관한 모든 소통은 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문자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경 남편이 회사에서 오후 미팅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안내 데스크에서 인터폰이 걸려왔습니다. 팀장님, 1층 로비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팀장님 매제되신다고 하시는데요. 남편이 잠깐 미간을 좁혔습니다. 매제요? 알겠습니다. 지금 내려갈게요.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로 나갔을 때 심해부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처남, 얘기 좀 하자. 매제, 여긴 어쩐 일이야? 처남댁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예단비를 지금 돌려달라니 이게 말이 돼? 심해부의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습니다. 경비 데스크의 직원이 잠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심해부의 팔을 잠깐 짚으며 로비 구석 소파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매제, 우선 앉아.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할게. 내 아내를 처남댁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내라고 정확히 불러줘. 뭐? 매제, 내 아내야. 처남댁이라는 호칭 앞에 이름이 없잖아. 내 아내 이름은 있어. 심해부가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매제, 나한테는 중요해. 그리고 이번 결정은 나랑 아내가 함께 내린 결정이야. 아내가 혼자 벌인 일이 아니야. 처남, 지금 미란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밤새 울었어. 매제, 미란이가 밤새 운 건 안 됐어.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응급실에 실려가시고 시래기까지 뜯긴 거는 어떻게 생각해? 심해부가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잠깐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매제,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볼게. 미란이 예단비 4천만 원, 매제도 알고 있었지? 어디서 나온 돈인지. 어머님이 챙겨주셨다고 들었어. 어머니가 챙겨주신 게 아니야. 우리 부부 통장에서 나갔어. 매제도 사실 짐작했잖아. 심해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등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매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이 얘기는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어. 매제도 좀 정리하고 다시 얘기하자. 처남. 매제, 미안한데 나 지금 일이 남았어. 로비 카페에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 남편이 심해부의 어깨를 짧게 두드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심해부는 로비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자리를 떴습니다. 같은 시각시댁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소파 위에 무너지듯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내가 어떻게 4천만 원을 물어내? 30만 원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온 거실을 채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베란다에서만 태우던 담배를 오늘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태웠습니다. 애 엄마, 내가 그러게 며느리 건드리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당신, 지금 그 소리가 나와. 나 좀 도와줘, 여보. 애 엄마, 이제 와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시래기 뜯을 때 나한테 한마디라도 상의했어? 안 했잖아. 시아버지가 담배 연기를 길게 뱉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등을 원망스럽게 노려보다가 다시 소파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저녁 6시경 시동생 부부집에서도 봉투가 열렸습니다. 학자금 지원 반환 청구서를 손에 든 시동생은 한참을 서 있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지금 이거 뭐야? 우진아, 뭔 얘기야?
형수님이 나한테도 종이 보냈어. 학자금 돌려달라고. 우진아, 너 형이 학자금 얼마 지원해줬는지 정확히 알아? 몰라. 그때 형이 알아서 해줬잖아. 우진아, 3년 동안 1,600만 원이야. 이거 다 내 형수 카드로 나간 거야. 1,600. 전화기 너머에서 시동생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우진아, 너 형수한테 고맙단 말 한 번 한 적 있어? 형? 우진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형도 지금 정신이 없어. 남편이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부부, 시동생 부부까지 전원이 모였습니다. 거실 소파와 바닥에 둘러앉은 6사람 사이에는 각자 앞에 놓인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오빠한테 얘기 좀 해봐. 우리 이러다 진짜 파산해. 미란아, 너희 오빠가 지금 우리 얘기 듣겠니? 엄마, 이게 다 엄마가 시래기 뜯어온 것 때문이잖아. 시누이가 결국 시어머니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란아, 너 지금 엄마 탓하는 거야? 엄마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잖아. 시동생이 그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얹었습니다. 엄마, 나도 사실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어. 사돈댁 시래기까지 뜯어온 건. 우진아, 너까지 왜 그러니? 엄마, 나 지금 1,600만 원 물어내야 돼. 나는 형이 얼마 지원해 준지도 모르고 살았어. 시동생의 아내가 옆에서 남편의 무릎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심해부는 소파 팔걸이에 팔꿈치를 얹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시아버지가 담배를 재떨이에 눌러 껐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당신, 지금 그 소리가 나와. 시어머니가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도 눈물을 훔쳤고 시동생의 아내도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습니다. 거실 전체가 통곡의 자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시어머니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우서가 엄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우서가, 엄마가 이러다 손자 얼굴도 못 보게 되는 거 아니냐? 응? 우리 준이 얼굴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 줄 알아? 어머니. 우서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이 서류 좀 어떻게 해봐. 응? 남편이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어머니, 손자 문제랑 이번 재정 문제는 별개예요. 우서가, 어떻게 어미한테 그런 말을 해? 어머니, 손자 얘기 꺼내지 마세요. 그 얘기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우서가. 어머니, 서 변호사님을 통해서 서면으로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저희 부부 그렇게 결정했어요. 남편이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시어머니가 소파 위에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다가 결국 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서 남편의 통화를 지켜보고 있었기에 시어머니의 전화가 곧 올 것이라는 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화면에 뜨자 저는 잠깐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영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결혼 8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세요. 소영아, 엄마가 어머님이 얘기 좀 하자. 얼굴 보고. 응? 어머님, 언제요? 내일. 내일 시댁으로 와줄 수 있겠니?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얕고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뵐게요. 다만 변호사님이랑 같이 갈 거예요. 그래, 그래, 알겠다. 전화가 끊긴 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잘했어. 자기, 이제 마지막이 될 거야. 저는 서 변호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내일 오후 2시. 시댁 방문. 함께 가줘. 답장은 곧바로 왔습니다. 오케이. 합의서 초안까지 준비해서 갈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1시 50분경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서 변호사를 기다렸습니다. 곧이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와 옆자리에 주차했고 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소영아, 준비됐어? 응, 지혜야. 시아버님도 심해부까지 다 오시기로 했어. 오늘이 마지막 조정 기회라는 점 나부터 명확히 짚고 갈게. 소영이, 너는 옆에서 흔들리지만 마. 흔들릴 일 없어. 서 변호사가 저를 잠깐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서 변호사에게 짧게 인사를 건네며 앞장서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댁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얼굴이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고 눈꺼풀이 부어 있었습니다. 왔니?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쪽은 서 변호사님이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지혜라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서 변호사를 향해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시아버지, 시누이 부부, 시동생 부부까지 모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각자 앞에 놓인 커피잔에서 김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잔을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서 변호사 사이에 앉았습니다. 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반드시 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소송으로 가기 전 마지막 조정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되는 내용에 따라 형사 절차로 갈지 아니면 이 선에서 마무리할지가 결정됩니다. 그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거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 위에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소영아, 지난번 실외기일 어머님이 잘못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소영아, 어머님이 그때 아들 돈이라고 생각했어.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어머님이 정말 큰 잘못을 한 거더라. 사돈댁 물건에 손을 댄 건 어머니가 이제 봐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시어머니가 손수건을 눈가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잠깐 손끝을 무릎에 얹었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사과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지금 필요한 건 어머님의 진심 어린 사과 하나만은 아니에요. 소영아, 어머님, 앞으로 저희 부부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명확한 선이 필요해요. 그 선이 지켜지지 않으면 오늘의 사과도 결국 의미가 없어져요. 서 변호사가 그 시점에 파일 안에서 합의서 초안 한 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이건 저희가 준비해온 합의서 초안입니다. 조항은 크게 3가지예요. 서 변호사가 손끝으로 조항을 짚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친정 어머님 댁 실외기값 전액 배상. 둘째, 지난 8년간 나간 시누이 예단비와 시동생 학자금에 대한 일부 상환. 여기서 일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액 상환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실 걸 감안해서 조율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앞으로 시댁 구성원 누구도 이분들 부부 재산에 임의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시누이가 조항을 훑어보다가
두 번째 항목에서 손끝을 멈췄습니다. 변호사님, 예단비 전액이 아니라 일부인 거죠? 네, 신우이분. 원금의 절반 정도로 조율했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에 잠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서 변호사가 다음 문장을 이어가자 신우이의 표정이 다시 굳었습니다. 다만 상환 방식은 매달 신우이분 급여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환 기간은 2년으로 잡았고요. 내 월급에서 자동으로 나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체 방식은 상환의 안정성을 위한 조건이에요. 신우이가 옆에 앉은 심해부를 쳐다봤습니다. 심해부는 신우이의 손을 잠깐 짚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동생 부부도 서류를 넘겨보다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형수님, 저희 쪽 학자금도 상환 방식은 같은가요? 네, 서방님. 다만 서방님 쪽은 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기간은 1년으로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시동생이 조용히 서류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고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안락의자에서 일어난 시아버지가 남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서가 아버지가 한마디 하마. 네, 아버지. 소영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애 엄마가 도를 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가 말리질 못했다. 아버지가 못난 사람이야. 시아버지가 저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며 시아버지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소영아, 실외기 값은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모아둔 노후 자금에서 지금 바로 배상하마. 그건 어미한테서 나갈 돈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서 나가야 하는 돈이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 그 돈은? 애 엄마,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쓰여야 하는 돈인지 당신도 잘 알잖아. 조용히 있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소파에 무너지듯 앉으며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에는 오랜 세월 눌러왔던 어떤 감정이 조용히 배어나왔습니다. 남편이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쪽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우서가.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어떤 형태로든 돈 얘기를 꺼내시거나 저희 집안일에 손대시면 저희 부부는 즉시 이 합의서의 근거에 다시 법적 절차 진행할 겁니다. 우서가, 그게 어미한테 할 소리야. 어머니, 이건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반드시 해드려야 하는 일이에요. 어머니한테 매정하게 굴려는 게 아니라 저희 부부의 집을 지키는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수건을 얼굴에 대고 흐느꼈습니다. 신우이가 옆에서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지만 시선은 저를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정돈해서 각자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럼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신우이분, 심해부분, 시동생 부부분 순서대로요. 시아버지가 먼저 볼펜을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고 도장 대신 지장을 조용히 찍었습니다. 그 다음 시어머니가 손이 떨리는 채로 볼펜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서명 위에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지만 시어머니는 결국 이름을 끝까지 적어 내려갔습니다. 신우이 부부와 시동생 부부까지 차례로 서명을 마쳤을 때 거실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 변호사가 서명이 완료된 서류를 파일에 정리해 넣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로 이거는 정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앞으로 조항이 지켜지는 한
저희 쪽에서 별도 조치는 없을 예정입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시어머니를 잠깐 마주봤습니다. 직접 이름을 부르는 대신 저는 정중한 존댓말로 짧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오늘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는 저희 부모님께 마음껏 효도할 생각이에요. 그 부분만은 앞으로 어떤 얘기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문 앞까지 저희를 배웅했습니다. 소영아, 그동안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아버님, 저도 오늘 아버님 말씀 감사해요. 우서가 아내한테 잘해라. 아버지가 못한 걸 너는 잘해라. 네, 아버지. 남편이 시아버지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결혼 8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다른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시댁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조금 더 힘주어 마주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자기. 결혼하고 8년 동안 자기한테 정말 미안했어. 오늘 알았어. 내가 얼마나 자기한테 미안한지. 자기. 여보, 앞으로는 진짜 자기 편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에 이마를 잠깐 기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희는 나란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주차장까지 배웅 나온 서 변호사가 차 문 앞에서 저를 잠깐 마주봤습니다. 소영아, 오늘 정말 잘했어. 지혜야,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소영아, 이 이야기 나중에 세미나에서 익명으로 다뤄봐도 될까? 너처럼 힘든 시간 보내는 며느리들 진짜 많아. 생각해 볼게, 지혜야. 서 변호사가 짧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차에 오르며 저는 창밖으로 시댁 아파트 건물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창문에 붉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합의서 서명 후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날 저는 은행에 말림음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개인 계좌에서 저의 통장으로 30만 원이 입금됐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앱을 열어 곧장 다시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받는 계좌는 친정 엄마 노후 자금 통장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30만 원 보냈어. 확인해봐. 소영아, 이거 왜 갑자기? 엄마, 그거 시아버님이 실외기값 보내주신 거야. 엄마 노후 자금에 그대로 넣어드리려고. 소영아, 이걸 왜 나한테 보내니? 사돈 어른한테서 온 돈이잖아. 엄마, 이건 원래부터 엄마한테 갔어야 할 돈이야. 잘 챙겨둬. 친정 엄마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알겠다, 우리 딸. 시누이의 첫 달 상환금이 자동 이체된 날, 저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문자를 2번 읽고 짧은 답장 하나를 보냈습니다. 확인했어요. 그 이상의 답장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부부도 학자금 일부 상환에 동의했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저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댁 안에서는 그동안 서로에게 감춰왔던 지원 내역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고 시누이와 시동생 사이에도 미묘한 균열이 생겼다는 얘기를 남편이 시아버지와의 통화에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무렵부터 동네 아주머니들 모임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파마 롤을 감고 앉아 며느리 얘기를 늘어놓던 미용실에도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고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오후 햇살을 쬐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이웃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전했다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옆에서 지켜보며 아들과의 짧은 통화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서가, 아버지가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도 결국 큰 잘못이었다. 내 어미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아버지가 진작 말리지 못한 탓이야. 남편은 그 얘기를 저녁 식탁에서 조용히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어머니가 요새 말이 많이 줄으셨대. 자기, 아버님이 이제야 어머님을 붙잡아 주시나 보다. 여보, 우리 이사 얘기 다시 해보자. 이사? 응. 시댁이랑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야 할 것 같아. 나도 이제 어머니 얼굴 자주 뵙는 거 부담스러워. 저는 남편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어떤 각오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기 어디로 갈까? 여보, 장모님 댁 근처 알아볼까? 걸어서 15분 정도면 좋겠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사과가 아니라 이제 진짜 함께 살자는 거야. 저희 부부는 그 주말부터 친정 근처 아파트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한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고 아들이 다닐 초등학교 배정까지 확인한 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사 첫날 짐 정리가 대충 끝난 오후에 친정 엄마가 새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던 친정 엄마가 거실을 둘러보다가 시원한 바람이 뿜어져 나오는 에어컨 아래에서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영아, 여기가 이제 우리 딸 집이야? 응, 엄마. 이제 엄마 집이랑 가까워.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데로 이사 왔네. 친정 엄마가 소파에 앉아 새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마주본 순간 저는 지난 2달간 쌓였던 무게가 어깨에서 조금씩 풀리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사가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시댁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문했습니다. 결혼하고 8년 동안 시댁 창고에 두고 다녔던 제 개인 짐과 사진 앨범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마중하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 안쪽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의 실루엣이 문틈으로 잠깐 비쳤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에게 짧게 인사를 하고 창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영아, 다 챙겼니? 네, 아버님. 이 정도면 돼요. 소영아, 어미가 오늘은 얼굴 보이기 힘들다고 하더라. 이해해다오. 아버님 괜찮아요. 억지로 뵐 필요 없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시아버지가 잠깐 저를 붙잡았습니다. 소영아, 아버지가 다시 한번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 우석이랑 오래 잘 살아라. 아버님 감사해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시댁이라는 공간과 정말로 헤어졌다는 감각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무렵 서 변호사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소영아, 저번에 얘기했던 그 여성 재산권 세미나 말이야. 응, 지혜야. 이번 달 말에 열리는데 익명사례 자문으로 나와줄 수 있어? 얼굴이나 이름 나가는 거 아니고 사례 얘기만 나눌 거야.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지혜야, 할게. 진짜? 고마워, 소영아. 지혜야, 나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 나 하나라도 얘기해서 도움이 된다면 하고 싶어. 세미나 당일 저는 익명으로 참여했고 서 변호사가 사례 소개를 담당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한 여성분의 손이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시어머님이 자꾸 저희 부부 통장에 손을 대세요. 남편은 계속 참으라고만 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마이크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우선은 오늘부터 모든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카드 명세서 하나, 계좌 이체 내역 하나, 문자 한 통까지 다 모아두세요. 지금 당장 뭘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기록이 나중에 본인을 지켜주는 유일한 자료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성분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지난 몇 달간 지나온 시간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늦여름 어느 저녁 저는 아들과 남편을 데리고 친정에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저는 친정 아버지와 함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큰 수박 하나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이거 아빠가 오늘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왔다. 아빠, 나 잘라줄 거야? 딸, 아빠가 잘라줘야지. 친정 아버지가 큰 칼로 수박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붉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도마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베란다 창밖으로는 시래기가 낮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딸, 이거 한 조각 먹어봐라. 진짜 달아. 아빠, 진짜 달다. 친정 아버지가 잘게 자른 수박 한 조각을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저는 수박을 한 입 베어 물며 시래기 돌아가는 소리에 잠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평범한 소리가 저에게는 지난 2달 동안 지나온 모든 시간의 마침표처럼 들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친정 엄마와 남편, 아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텔레비전 속 만화 장면을 보며 크게 웃었고 친정 엄마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웃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늦은 밤 아들을 재우고 나온 남편이 저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 자기도 그랬어? 응. 장모님 집 가면 이제 마음이 편해. 자기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남편이 저의 손을 잡으며 잠깐 눈을 마주 봤습니다. 여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자기 편이야. 그거 하나만 기억해. 자기 알아. 이제 알아. 저는 남편의 어깨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결혼 8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이 진짜 저희 부부의 집이라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여름밤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오늘의 이 평범한 저녁이 저에게 얼마나 큰 승리인지를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사연,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가셨을까요? 결혼 8년 동안 저는 며느리 돌이라는 말 앞에서 수없이 저를 접어왔습니다. 하지만 친정 어머니가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마주한 그 순간 더 이상 접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홀로 견디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기록 하나씩 남겨두세요. 문자 한 통, 영수증 한 장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친정 부모님께 마음껏 효도하세요. 그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자식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